예, 안녕하세요.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하는 부분은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깊이 공부해 주시는 그런 열정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하면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인데,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최초에 발견되게 된 동기가 당구 때문에 생겼습니다. 어떤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가 뭔지는 아시죠? 코끼리 이빨을 가지고 당구공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당구 인구가 늘어나고 당구장이 늘어나면서 코끼리 상하로 충당을 못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면 1만 달러를 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1868년도에 식물성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연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섬유소인데 이 섬유소에다가 질산하고 그다음에 식물에서 나오는 추출물, 그다음에 알코올 이거를 포함시켜서 개발한 게 셀룰로이드라는 식물성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로 당구공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 셀룰로드라는 이 물질은 가끔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듀폰사라는 데에서 석유를 가지고 이제 만든 플라스틱이 이제 최초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플라스틱이 지구에 나돌기 시작하고 지구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어지럽게 만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런 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한 플라스틱도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의 장점은 따지고 보면 너무 많죠. 우리 인류 사람들로 따져보면 굉장히 생활 환경에서 편하게 만들어준 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도 많지만, 그거에 따라서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너무 큰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재로 분리가 되거나 합성해서 만들어지는데,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학 분자를 인위적으로 떼어낸다거나 또는 합성은 인위적으로 붙인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유해 물질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아이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을 보면 굉장히 이것은 가볍다. 그래서 뭐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운반성이라든지 모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명하다. 아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성형이 쉽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기 쉽게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고,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형이 쉽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은 너무나 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잠을 자면서부터 아침에 눈 떠서 그 다음날 잘 때까지 플라스틱을 아마 만지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가공 방식 또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에 따라 단점도 있는데 플라스틱은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열에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질인데 왜 그러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물질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분리하거나 또는 합성을 한 이렇게 인위적인 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독성을 만들어줬다, 불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시킨다. 그리고 불에 태우면은 유해가스가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아마 다 아실 텐데,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것은 500년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라스틱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약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 5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500년이 되는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 인간이 또 5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그런데 500년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동안 묻히거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되거나 하더라도 이게 부셔져 가지고 점점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토양에 남아서 또는 해양에 남아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 그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플라스틱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요거 1번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7번까지 다 나가고 나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라는 부분이 뒷장에 7번 뒤에 나올 텐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번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류별로 붙여진 이름이죠. 1번은 먼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마트 같은 데 사서 마실 수 있는 음료, 생수병이라든지 음료, 이런 부분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 재질은 가볍고 그리고 투명하고 탄산가스나 산소를 잘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음료나 생수병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사용하고 일회용으로 써야지 다시 재사용을 할 경우에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보면 특히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버리는 게 습관화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왜 깨끗하고 좋은데 이걸 버리냐. 이렇게 해서 물을 다 드시고 거기다 또 정수기에서 물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드시고 또 받아서 넣었다가 야외 나갈 때 시원하게 먹으려고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왜?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가능한 한 일회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음료나 이게 페트병 하니까 이제 투명 페트병이 우리 작년 12월 25일부로 다가구 주택에는 아파트 같은 데에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올 1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의무 배출이 됩니다. 시행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굳이 분리배출해서 뭐해? 라는 의문점을 갖고 그런 반론을 또 제기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 TV 뉴스 시간에 이거를 수거업체에서 일반 플라스틱하고 같이 섞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배출을 해놨는데 그거를 차에 실을 때 전부 다 섞어버리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거기 분리 배출을 해놓은 거를 수거업체에서 그렇게 섞어서 가져갔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별장에 가보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몇 곳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작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선별장에서 온 수거 차량에서는 그렇게 섞어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가져가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런 시설이 점차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공분을 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을 늘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좀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분리배출은 다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명 페트병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은 다 비우고 물에 한번 헹궈서 그 다음에 라벨을 띄고 그 다음에 부피를 작게 쭈그러뜨려 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사회가 조금 우리하고 안 맞더라도 좀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번으로 되어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HDP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고밀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세제나 샴푸통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그런데 뭐 잘못해서 금방 파손되면 안 되는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플라스틱 재질이 제조 과정에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 무해하다라고는 사실 좀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해하다라는 거에는 저도 조금 반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열에 견디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사용을 해도 변하거나 녹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전자레인지에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고 가열을 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태생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자레인지에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은 폴리염화비닐에서 PVC라는 건데요. 주로 요거는 뭐 건축 쪽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조 가죽 신발, 그다음에 가방, 비 올 때 입는 우비, 그다음에 일회용 그릇,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왜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냐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양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대신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고 불에 소각을 할 경우에 좋지 않은 독성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VC는 환경에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 부분하고, 그리고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시에 뭐 환경 문제 발생,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PVC로 만든 제품에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부분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첨가물로. 그래서 이런 납이나 카드뮴이 물건을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첨가물로 넣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폐기가 되고 수명을 다해서 폐기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혼합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번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라는 건데요. 요거는 위생장갑이나 비닐봉지, 그리고 필름 포장재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투명하긴 하지만 단단하지는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이 재질로 만든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플라스틱 사용에 조금 더 줄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은 PP라고 해서 폴리프로필렌인데요. 컵이나 밀폐용기 같은 주방용품, 그리고 일회용 빨대, 카펫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121도에서 165도 정도의 고온에서도 변형이 되거나 호르몬 배출이 없어서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르몬 배출이 없다라고 했지 환경 유해 물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전자레인지에 사용은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은 하되 음식물하고의 사용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 변색이 되는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실외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햇빛에 오래되면 변색도 변색이지만 플라스틱 자체가 경화되면서 딱딱하게 잘 부서지고, 그럼 잘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잘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토양에 흡수가 되고 비 올 때 그게 흡수가 된 것들이 우리 또 농작물이라든지 또는 쓸려서 해양이라든지 이런 데 오염을 시켜서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이런 그 먹이사슬의 순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플라스틱 요것도 좀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일회용으로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6번은 폴리스티렌이라고 해서 PS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형이 쉬워서 활용이 편하고,
그리고 이 자체에서 냄새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열에 약해서 90도 정도까지 열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열에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PS는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내충격성, 그 다음에 발포. 일반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내충격성은 그래도 일반보다는 충격이 좀 강하다라는 거고, 발포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들 잘 알고 계시죠? 발포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다가 공기를 주입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폴리스티렌 같은 경우는 색이 없고, 그다고 투명하고 가볍지만 충격에는 약하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숍에 가면 테이크아웃용 그 컵이 전부 다 PS, 거의 다 P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인데, 그럼 이 PS 재질도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활용이? 예, 불가능하다고요? 사실은 이것도 재활용은 가능해요. 그런데 테이크아웃 컵 자체가 재질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거기에 로고를 찍으면 색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색상이 같이 놓게 되면 투명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색깔이 살짝 들어가게 되면은 저급 플라스틱 재질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원료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만큼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또 이 재질이 섞여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류하는 데 가서 선별장에 가가지고 선별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이걸 보고 선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분류해서 소각되거나 매몰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충격 폴리스티렌 같은 경우는 일반보다 좀 강한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드시고 있는 요플레 같은 거를 보면 좀 두껍고 좀 딱딱하죠. 흰색에. 그런 부분들은 먹고 모양을 변형시키려면 일정 부분의 압력을 가해야만이 변형이 되는. 그래서 좀 충격에 좀 강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발포 폴리스티렌 같은 경우는 충격에는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열 보온하는 데는 우수한 편이거든요. 우리가 컵라면을 먹을 때 보면 컵라면 용기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는 스티로폼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티로폼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게 발포 폴리스티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또 일회용 도시락도 있는데, 어, 거기 이 PS에다가 공기를 주입을 해서 만든 용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컵라면을 먹고 그러면은 스프에 있는, 라면에 있는 가지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묻어서 그 미세한 구멍으로 스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닦아내거나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도 드시고 한번 물로 한 번만 세척을 해가지고, 그래도 양념이 색깔이 남아있는 이 부분은, 붉은색이 남아있는 것은 햇빛에다가 노출을 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면 깔끔하게 다 날아가고 깨끗한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에는 주의할 게 기름으로 튀긴 음식, 돈가스라든지 튀김 만두라든지 이런 부분은 뜨거울 때 바로 담게 되면 환경 유해 물질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게 되면 용기도 변형도 되지만 변형되어 있는 물질 속에도 환경 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식약처 그 밑에 보면 내가 중요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건 식약처에서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회용 폴리스티렌 용기를 이제 거기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 스티레ን이라든지 플루엔, 에틸벤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휘발성 물질이고 환경 유해 물질이죠. 이런 부분이 얼마나 나온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 인체에 노출돼도 괜찮다라는 만큼의 용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2.2%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써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할까봐 요거는 넣어놨습니다. 예,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미량이라도 환경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이 아더라는 물질이 가장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요거는 건축 외장재라든지 안경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이런 데 주요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표기는 7번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더라고 영문으로 써져 있는데 요 제품은 뭐냐면 재질이 한 가지 이상으로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혼합해서 만든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왜? 그 분리해가지고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도 않지만 새로운 소재, 새로 만들어지는 소재에도 7번이 붙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도 7번이 붙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친환경 소재라고 되어 있는 트라이탄에도 7번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그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친환경 소재인 트라이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보면 유아들 뭐 젖병, 젖꼭지 이런 데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비스페놀 A가 나오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트라이탄 재질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은 특별히 이제 새로운 소재도 이제 7번으로 붙는데 그리고 트라이탄이라는 이런 소재에도 7번이 붙고 이제 이런 이유는 아직까지 안정성이 그만큼 뭐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7번 명칭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라스틱은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원재료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사용하고 또 다시 폐기되면 또 다시 원재료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하는 목적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재활용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1, 2, 3, 4에서 7번까지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재질별로 명칭이 써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크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이 강의 들으면서 생수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수병 밑바닥을 보면 분명히 1번이라고 이렇게 삼각형 표시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작기도 하지만 되게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업에서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누가 이거를 기업한테 바꿀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여기 계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소비자분들이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기업에서도 좀 바꿔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만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소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인천에서 어떤 뭐 토론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를 위해서는 인간이 내가 없어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구 환경이 지금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인간이 한 번에 사라질 수는 없는 거고 기왕이면 이렇게 생산돼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면 가능하면 진짜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한 고려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요거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원료, 그 다음에 이 원료를 제조하는 제조, 그리고 만들어진 게 유통되고 소비자들이 쓰고, 그 다음에 다 쓴 거를 이제 폐기하는 이런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료는 일단 뭐 아무 원료나 이렇게 유독성이 있는 그런 원료보다는
바이오 성분이 있는 생분해 물질을 좀 원료로 쓰면 어떨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공정을 가동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좀 도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통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또는 생산이 돼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의 어떤 그 경로인데, 이 유통하는 시간이 길고 거리가 멀고 이럴수록 탄소 발생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우리가 수입을 할 경우에 아프리카 어디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면 거리를 2,000km라고 예를 들면 2,000km를 가지고 올 때 바나나가 뭐 스스로 알아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오는 동안에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약품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반하면서 온도가 높으면 쉽게 상하니까 냉장 시설을 또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 냉장식품이 아니고 냉동식품인 것 같은 경우는 냉동시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탄소 발자국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식탁에 올 때까지 거리하고 식품의 양에 따라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유통은 가능하면 로컬 푸드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기록해 놓은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든지 물건이 지역에서 소비가 됨으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만든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고 지구 환경에도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경제적인 소비, 조금이라도 싼 거를 샀었는데 환경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가게를 생각해서 100원, 단돈 100원이라도 싼 거, 이런 걸 선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윤리적 소비라든지 가치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그런 의식 구조를 많이 갖게 되고 생각을 전환하고 또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죠.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쓴 물건은 이제 재활용, 폐기를 해야 되는데 다 쓴 물건한테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모양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는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조금만 손을 봐가지고 그 물건을 그대로 그 용도대로 쓰는 재활용 부분도 있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지금의 구조를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속 가능한 생산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자, 지속 가능한 생산에서 이제 원료 부분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성분의 생분해 물질 요걸 했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이 PLA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옥수수하고 사탕수수 같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생물성 이제 생분해성 수지인데, 그리고 지금 생분해성 수지를 만드는 것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물질이고요. 요게 쓰이는 용도가 우리가 3D 프린터기에도 쓰이는데 3D 프린터기로는 사실 카메라도 만들 수 있고 노트북도 만들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다시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분해성 폴리머라는 게 있어요. 폴리머도 이제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우리가 보면 아이스팩에 이제 들어있는 물질이 폴리머인데 폴리머는 사실 아이스팩에 있는 폴리머는 그 양은 적어도 수분 흡수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폴리머는 PHA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요거는 미생물 세포 내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열가수성의 이제 천연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생분해성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퇴비화가 가능한데 유독성 물질도 없고 이산화탄소나 물 그리고 유기 폐기물로
깔끔하게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바이오 산화 생분해 원료는 지금 영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물질로는 일회용 장갑이나 지퍼백 그리고 롤백 정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분해성이라는 데에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생분해성이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생분해 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양의 온도가 한 58도 정도가 돼야만이 이거를 땅에 매립을 했을 때 생분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토양 속의 온도가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생분해성은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분해성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지금 45분이 됐나요? 41분이요. 그러면 이제 제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잠시 쉬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산 공정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많고 상당히 열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 고열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고열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한 80%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멘트를 만들 때 나오는 거에 수소를 만들면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수소도 만들고 하는 일거양득인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이산화탄소 배출 공정을 줄여야 되냐면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 것을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로 생산 공정을 바꾸게 되면 우리 지금 온실가스의 대부분 약 80% 정도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를 1년 동안에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6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약 8에서 21톤 정도니까 3분의 1, 그거보다 더 작은 거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내연 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안 하고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생산을 한다면 그만큼 자연 발생적으로 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정 자체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공정만 이렇게 바꿀 게 아니라 공정을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스스로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사용하는 게 그래야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좁은 우리 한반도에도 보면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발전소 부분도 줄어들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 또 환경위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